안녕하십니까,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네, 송철수입니다. 네, 이번 달에 다뤄볼 내용은요.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부동산 취득과 자금 출처 조사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이렇게 나온 기사 내용인데 요즘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 난리도 아니죠. 네. 네,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저희도 세무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복잡하게 나오니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양포 세무사라고 주택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는 아예 다루지 않는 세무사들도 늘어나고. 아, 그래요? 여튼 저희도 유타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빈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 뭐 역대급이라든 기사 내용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엄청나네요. 네, 관계기관 합동 조사 통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관계기관 합동 조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국세청과 우리가 부동산을 당초에 취득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이제 자료를 이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합 과정에서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내용 자체가. 근데 뒤에서 네. 살펴볼 텐데요. 그런 내용을 기사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지난 5월에 국세청 보도 자료로 배포된 내용인데요. 네. 비단 뭐 독자 여러분뿐만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가 아파트를 이제 취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셨고. 예. 근데 내용 보면 이제 관계기관 조사 결과 증여 의심 혐의가 있더라. 본인이 이제 뭐 소득이라든지 각종 신고한 소득 금액보다 차이가 커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진행하면서 보니까 한의원을 운영하셨던 분인가 봐요. 본인이? 네. 그래서 한의원 현금 수입 누락이 있었고, 그리고 당초 혐의대로 부친한테 받은 증여 금액도 있더라. 결과적으로 증여세도 냈고, 그다음에 병원 세무조사도 받고, 그래서 뭐 과태료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추징세액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면 가장 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이제 늘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세무조사 어때요?라는 내용인데 그럴 때마다 요즘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 주택과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라는 말을 꼭 드립니다. 그렇겠죠. 네. 취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절차 중에 하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어떤 자금 출처 조사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과 관련돼서는.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한 장짜리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자금 조달 지급 방식. 근데 포인트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돈으로 이 주택을 취득을 할 거냐. 무슨 돈으로 내용입니다. 무슨 돈으로 집 샀냐? 네,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 서류가 예. 중요한 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첫 번째, 이게 이제 제출 서류는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보통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이렇게 같이 내게 되는데 유의사항을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제출하신 본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뭐 조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국천장한테 신고된다고 네. 이게 네. 넉넉했다가는 결국 이 관계기관 이런 뭐 합동 조사라는 게 결국 이런 조달 계획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서류는 뭐 집 사면 무조건 다 작성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 네. 금년 2월부터는 그 대상자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지역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서울을 거의 수도권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뭐 서울에 네. 다 3억 이상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비조정 대상 지역도 실거래가 6억 이상의 주택을 하려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국의 웬만한 주택들은
괜찮은 주택들은 다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자금 확대해서. 조달 계획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 그렇죠. 네. 내 돈도 이제 받은 것도 내 돈이고, 그렇죠. 번 것도 내 돈이고. 받은 것도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박스를 제가 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자기 자금 먼저 보시면 네. 금융기관 예금액이 있고요. 내 돈. 네, 지금 뭐 저축한 돈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벌어서 은행에 넣은 네, 돈. 네.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자산을 판 겁니다. 이제 이거 양도소득세 신고했던 거. 네. 그리고 증여 상속.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증여 상속은 이제 신고가 된 금액, 상속 증여세 신고한 거. 네, 신고한 금액.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이 없는 과세, 뭐 공제 이하 금액. 뭐 증여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5천만 원 이하는 굳이 신고를 하면 좋지만 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세금을 얻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과세 최저한도 넘고, 그러니까 증여 공제액 이상이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걸 적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죠? 증여세 내야죠. 네. 그리고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결국 이것도 금융기관 이후에 이제 저축한 뭐 자산. 골드바를 팔았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네. 이거 팔아서 이거 샀어요. 예, 이게 자산을 처분한 금액 3번하고 일맥상통하고요. 결국 그래서 총 자기 자금이 이렇게 소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돈, 결국은 내 소득과 이제 상속 증여 금액인데 그 부분은 자금 출처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돈. 네, 그다음에 이제 대출은 뭐 남은 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대출인데 뭐 가장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융기관 대출이겠죠. 네, 뭐 은행에서 담보대출, 꽂다. 네. 신용대출. 근데 요즘엔 뭐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도 막혀 있고, 그렇죠. 힘들죠. 뭐 이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마 이 금액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럼 결국에는 자기 자금에서 그 금융기관 대출액을 빼면 나머지는 결국 그러면 다른 제3자한테 이제 빌렸다는 건데, 뭐 결국 그쪽으로 그죠? 갈 수밖에 그게 없죠. 뭐 가장 뭐 염두를 많이 하실 거고 우리 취득하실 분들께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네. 뭐 조사 대응을 해주실 때 네. 제가 예전에 보면 음. 뭐 사실은 요거 두 개로 해서 소명이 되면 베스트인데 네, 뭐 조사 대응해 주시는 네. 거 보면 대부분 이거 안 되니까 대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예. 네. 그래서 뭐 배우자한테 빌렸다 돈을, 그리고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자한테 이제 빌렸다, 부모님이라든지, 그리고 그 방한 지인한테 빌렸다라는데 사실은 이제 지인한테 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뭐 케이스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부부도 또 그 10년간 6억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또 예. 결국 또 신고했어야 되고. 네, 그래서 많은 케이스가 이제 결국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는, 실질적인 뭐 증여일지라도 신고는 금전대차 형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이제 집 사는데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뭐 몇억 원을 네, 사실은 부모님이랑 형제자매 아니면 누가 꽂으냐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우리가 그 원칙은 특수관계자끼리의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징여를 보는 뭐 거죠. 예. 어머니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겠죠. 하지만 실제 명백하게 금전 소비 대차다라고 했을 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뭐 차용증을 쓰고 그다음에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이자가 이체된다라면은 인정을 대부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죠. 네, 네. 조사할 때는 이제 그렇죠. 내용보다 형식,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네. 사실 내용이 중요하니까.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용해서 뭐 장기간 뭐 이자만 납입 주고 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여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번 그 부동산 요 시기에 구세청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요걸로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로 몰아가는데 네. 하도 이걸로 이제 몰아가니까 네. 좋다 인정을 해주는데 네.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그렇죠. 이후에도. 그래도 뭐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신고를 한 이후에 부채가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면
주기적인 사후 관리는 했습니다. 채무 상환이 됐는지 또 어떤 자금으로 상환이 됐는지 이런 사후 관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연 1회였는데 2회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차용 증상이 이제 상환 기간이 지나도 이제 변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증여세를 뭐 추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엄포를 놓은 거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 아실 테지만은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이제 세금들 제외하고요.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세 상당액인데 제가 항상 이제 자금 출처 금액을 가처분 소득 내역을 파악할 때 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번들의 세금 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요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본 자기 자금과 어느 정도 괴리가 발생하느냐. 소명 가능한 금액이냐. 네. 그래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조달 계획서 내용과 조금 상통하는 얘기가 있어서요. 예. 지금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네. 자녀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대주인 경우에 이제 40세 이상입니다. 보통 그리고 네, 이제 다 그렇겠죠. 네. 미성년자 자녀 30세 미만인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추정 배제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네. 자녀들 사줄 때, 사주실 때. 그래서 일정 금액의 이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 자금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3억 원입니다. 이게 조달 계획서의 작성 대상이 조정 대상 지역 3억 원하고 금액이 같지 아까 맨 처음에 그 않습니까? 서류. 네. 네. 그래서 뭐 이 금액을 맞췄다가 하기 보기는 그렇지만 이 3억이라는 그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 추정 배제 기준이지만 명확하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러면 언제든지 추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셨을 때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 명의로 이제 주택을 이제 뭐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하게 증여를 하지 않는 이상. 전액 다 소명해야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하긴 뭐 5천만 원이면 뭐 그 취득가 5천, 그러니까 대출도 혹시 상환해 주실 거면 5천인 같은 경우는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자녀들 뭐 사주실 때 무조건 전액 다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5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자금 출처 소명 요구인데요. 네. 조사로 진행이 되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뭐 소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소명 안내문을 먼저 내보내고 특정 네. 혐의가 있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조사로 전환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라면 2017년도에 대법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 뭐 소명 요구 자체도 조사에 해당돼서 추후에 이제 조사가 발생했을 때 중복의 어떤 소지가 있다. 중복 해라.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바로 혐의가 있다라면 바로 해놓고 다만 이제 약식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뭐 고액 주택을 구입하셔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바로 뭐 증여세 조사라든지 이렇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원장님 우리가 보통 세무조사 받으면 한 달이잖아요. 네. 3주. 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2주짜리 조사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이런 케이스인가요?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굳이 조사까지 뭐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 아무튼 여튼 트렌드가 17년 이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조사로 진행됐다가 추징세액이 한 번도 추징세액이 없이 끝난 경우도 있어요. 소명이 충분히 돼서.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써나기는 피해가라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명 계획서를 보시고 이 주택과 내가 신고한 거 자금 조달 계획이 얼마만큼 뭐 일치하느냐, 명확하게 소명이 되느냐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기존에 뭐 증여를 받았던 금액이
뭐 있다라고 하면 이참에 좀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자금 부모님한테 받아서 취득을 하시는 부분도 이번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부분도 미리 그냥 좀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내고 신고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는 좀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와 깊은 상의 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무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 때문에 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설명하기가는 사실은 어렵고 네. 또 설명 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 동영상 보시는 원장님들이 모든 내용을 알고 혼자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네.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올해 뭐 부동산 이제 주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거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네. 미리 네. 좀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요것만 떼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어. 요것만 떼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두 개 합해놓고 보면 문제가 돼.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꼭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무리 상담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달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